보이스피싱 인출책 처벌, 그냥 고액 알바였다고 해도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최염입니다. 오늘은 정말 문의가 많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그리고 저는 그냥 고액 알바인 줄만 알았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감형이나 무죄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고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에 나오는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경찰, 검찰, 법원에서 실무적으로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하는 경우, 본인이나 타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계속 송금하는 경우, 피해금으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코인 등을 구매한 뒤 되팔아서 현금화하는 경우, 여러 인출책을 모으거나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까지 모두 인출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퀵서비스 기사,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 대출 진행을 돕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인출책은 피해자의 돈을 실제로 빼내고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돈만 뽑아서 전달했을 뿐이에요. 이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어떤 죄로 처벌될까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입니다. 피해자 돈이 본인 계좌나 제3자 계좌를 거쳐 인출, 송금, 현금화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둘째,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일반 형사 단독 재판이 아니라 합의부 재판부에 배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재판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으로 넘어가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셋째, 범죄수익은 및 규제법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다른 용도로 가장하거나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그냥 고액 알바인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했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법,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까지 함께 문제되면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변호사님, 저 초범인데 설마 바로 실형이 나오겠어요? 현실을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도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으로 큰 경우, 인출과 송금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구조가 드러나는 경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대로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딱 한 번 일회성으로만 관여했으며 본인이 일찍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와 합의에 적극적인 경우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감경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야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 감형이나 무죄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고의 즉 범죄 인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액 알바인 줄만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모집 글과 공고 내용, 채팅방 공지 내용,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내용, 통장 입출금 내역과 거래 패턴, 시급과 수당이 상식적인 수준인지 여부, 익명 계좌, 비밀 채팅방, 대면 연락 회피 등 수상한 구조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자주 문제되는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이 일이 불법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그냥 하기로 마음먹고 계속 가담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완전히 몰랐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고 그게 문자나 계약서 같은 자료로 뒷받침되며 이상하다고 느낀 이후에는 바로 그만두거나 계약을 끄는 정황이 있다면 고의 인정 여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강요와 협박, 압박 정황입니다.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한 경우, 이미 신분증과 통장, 개인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압박한 경우, 지금 그만두면 모든 책임을 내가 뒤집어 쓴다, 이렇게 겁을 줬던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하자고 해서 했어요. 주변에서 괜찮다고 해서 했어요. 이 정도 사유는 거의 참작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강요와 협박을 주장하려면 그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자, 카톡, 녹취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가담 기간, 반복성, 역할의 비중입니다. 한 번 우발적으로 도운 것인지, 수주, 수개월 동안 반복해서 인출과 송금을 했는지, 단순 전달책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인출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상위 역할을 맡았는지에 따라 재판부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회성 가담에 그치고 피해 회복과 반성이 충분하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장기간 반복 가담을 했고 피해 금액이 크고 중간 관리자에 가까운 역할까지 수행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네,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알바였어요. 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친구가 시켜서 했는데 처벌이 줄어들까요? 일반적으로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친구가 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처벌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모집책이라면 전체 범행 구조가 더 조직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검찰에서 기소까지 되었는데 이미 끝난 건가요? 기소는 수사가 끝나고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지
결과가 이미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재판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와 합의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 가담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다투면서 무죄나 실질적인 감형을 목표로 할 것인지 방향을 확실히 정한 뒤에 그에 맞게 증거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초범인데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 수가 많고 인출과 송금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피해 변제와 합의,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증거를 최대한 빨리 모으셔야 합니다. 처음 제안을 받았던 광고와 공고화면, 채팅방 안내문,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내용, 통화 기록, 계좌 입출금 내역, 급여와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근로계약서나 업무 설명 자료가 있다면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정상적인 알바라고 믿을 만한 구조였는지, 이미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둘째, 나만의 타임라인을 만드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제안을 받았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 첫 인출이나 송금은 언제, 얼마를 했는지, 언제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그때 그만두려고 했는지, 그냥 계속했는지, 이 내용을 날짜 순서대로 한번 쭉 적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조사 과정에서도 말이 꼬이지 않고 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해서 전략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선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 가담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다투면서 무죄나 감형을 목표로 할 것인지, 이 방향을 정해야 어떤 자료를 모을지,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의견서를 낼지가 정리됩니다. 이 부분은 사건 기록과 증거, 수사 진행 상황을 모두 보고 전문가와 상의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작은 사실관계 차이들이 유무죄, 실형과 집행유예, 형량의 길이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의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과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그냥 알바였다고 하면 알아서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근차근 정리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